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님 또 오셨네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자주 와주시는 분들은 이제 좀 되게 친근감이 느껴지네요, 여러분. 뵌 적은 없지만.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2025년 7월 20일 방송을 건국전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10월 1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국군의 날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 영화가 사실은 이 군인에 관한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군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10월 1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지런히 지금 이제 영화는 완성이 됐고요. 그저께 심의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뭐 홍보 마케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거 지금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제가가 이제 곡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 브리트니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잖아요. 근데 국군의 날이 우리가 이제 1950년 6.25 항쟁 때 밀렸지 않습니까? 초반에 밀렸다가 이제 다시 유엔군과 함께 반격으로 이제 돌아서서 10월 1일 날 383 돌파한 날이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국군의 날이 이제 그걸 기념해서 이제 10월 1일로 정해졌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브리츠님. 그리고 또 하나 10월 1일이 의미 있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3년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7월 달에 가조인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본 계약은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와 우리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10월 1일 날 조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조인이 된 날, 그게 바로 10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일은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일을 선택한 이유도 그런 의미도 좀 새기고, 그리고 몇 번 저희 방송에 제가 초반에 이 홍보 관련해서 시작할 때부터 계속 들은 분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영화에서 이제 이번에 제주 4.3 사건 관련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거든요. 그래서 제주 4.3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한미상호보약까지 이제 10월 1일입니다. 예. 그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38선을 넘은 거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의미가 있는 날이고.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게 뭐 공휴일도 아니고 별로 이렇게 기념을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참 아쉬운 게 오늘도 참 안타까운 소식이 몇 가지가 또 있는데 요즘은 진짜 뉴스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 뉴스 어떠세요? 저는 요즘 뉴스 보기가 싫어갖고 제가 이거 10시에 시작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거 9시에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9시 뉴스 딱 시작할 때. 예, 평화님 안녕하세요. 왜냐하면 뉴스 보기가 너무 싫어서. 예. 저는 감독님, 안나님 안녕하세요. 예. 전쟁 다큐들을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건 기적 같다고 생각하시네요.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평화님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요즘 뭐 뉴스 보기가 너무 싫어 갖고 예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뉴스를 봤는데 뭐 정말 불쾌한 뉴스들만 이거 뭐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신생 정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9시 뉴스 할 때 방송을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9시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또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10시로 1시간 뒤로 미뤄서 지금 이제 요 시간만큼은 좀 더 차분하게 건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영화가 이제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뭐 광고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저희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상업 영화처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화가 개봉할 때까지는 이 생방송 라이브 방송을 계속 이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대중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잘못된 역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시간을 10시로 잡고 있고요. 뭐 방송을 갖다가 제가 뭐 전문 이렇게 막 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제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좀 널리 좀 이렇게 너그럽게 좀 실수하거나 그럴 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거를 방송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너무 지금 뭐 좌나 우나 똑같이 완전히 너무 감각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정적이고 논리와 이성, 특히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 이거를 정말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저한테는 맞고,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그 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마치 메인 뉴스처럼 이렇게 막 번져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조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제가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제 영화 건국전쟁 만든 사람 입장에서 좀 사실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여론들이 좀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뭐 10명 중에 뭐 9명이 막 목소리 높이고 뭐 이럴지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좀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특히 역사적 관계에 있어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그 안에서 진실을 좀 찾아 나가 보자. 이게 제 취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인문학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인문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인문학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철학에 대한 얘기, 철학적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상의 이면에 있는 본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의 근본 원리와 원칙들은 그 물속에 잠겨 있는 거대한 물속에 잠겨 있는 본질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 본질에 대한 탐구를 명확히 해야지 그 현상에 대한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 건강도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건강, 심지어는 피부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이게 심지어는 우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장기의 내면의 건강 상태가 피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현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부에다 뭘 바르거나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본질에 해당하는 우리의 장기, 이 바디가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가. 그래서 그 현상이 있고 그 현상에 대해 매몰되지 않고 현상 밑에 있는 마치 그 거대한 빙산에 위에는 조그맣게 떠 있지 않지만 밑에는 거대한 빙산에 본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 본체에 대한 접근들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현상과 본질이라고 생각들고 본질에 대한 접근을 하겠다. 그게 이제 제가 유튜브 이 방송을 갖다가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목소리는 좀 누군가가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무슨 뭐 정치인도 아니고 또 무슨 뭐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 영화를 오랫동안 했고 또 저널리즘에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또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한다면 제가 연구한 것들, 리서치한 것들, 제가 조사한 것들, 제가 만들어낸 콘텐츠들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조금 사회에 신선한 자극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런 얘기들, 철학에 관한 얘기, 철학적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 맨날 반성과 성찰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이유도 지금 사실은 현상적인 어떤 문제점들, 현상적인 폭로, 현상적인 어떤 뭐 문제제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양하게. 근데 그 현상의 이면에 있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우파 정부가 정권이 더더군다나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이렇게 정권을 그 이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갖고 지금 이 새로 등장한 정부는 사실 엉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예상 그대로입니다. 지금 거의 뭐 그렇기 때문에 제 역할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뭐 숫자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제가 원래 추구했던 것들을 좀 추구하면서 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좀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좀 동시 시청자 수가 한 40명이 넘으셨기 때문에 제가 40명이 넘으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유 이길수 자, 저기 뭐야 우리 저기 창원의 이길수 장로님 같은데 이거 이니셜이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 또 이렇게 돌아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대문에다가도 이렇게 예고해둔 대로 영화 건국전쟁 프리퀄. 그러니까 영화 프리퀄이라는 것이 좀 낯선 단어긴 한데 영화 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 단어예요. 5년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아 진짜 가슴이 와닿는 댓글이네요, 진짜 오늘. 어쨌든 계속 5년을 건국전쟁과 함께 보내야죠. 뭐. 열심히 영화 만들고 진실의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죠. 뭐 제이지님, 감독님 팬 됐습니다. 다큐 영화 많이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만들 거예요. 예. 진짜 열심히 만들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건국전쟁 상영 때 파묘라는 영화가 1,000만 동원했나? 예, 아마 1,000만 됐을 거예요. 심지어는 좌익들은 저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에 와갖고 막 조롱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저 때문에, 김도현 감독 때문에 파묘가 잘 됐다고. 이게 사실 그때 이제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 파묘가.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지나간 얘기니까 좀 할게요. 이게 뭐 그 당시 뜨거운 얘기라면 사실 제가 좀 피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논란은 좀 피하려고요. 왜냐하면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해갖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육체적인 피로도가 쌓이면 진짜 일 못하거든요. 파묘 기내에서보다 컸습니다. 아, 예. 그렇죠. 엉망이에요. 근데 저런 영화가 이제 지금 파묘 얘기 잠깐만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오늘 제 스케줄이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상에 대본이 있었는데 아나님이 파묘 얘기 하셔갖고 이 파묘 얘기 조금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먼저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파묘는 한국 사회의 전근대성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예요. 정말로. 그리고 김도현 감독님 파워가 그렇게 크다니 잘 됐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논란이 되면은 사실은 모든 일이 확 불이 붙잖아요. 김호준이가 건국전쟁 나왔을 때 막 불이 붙어갖고 50만, 60만, 70만 될 때 김호준이 모든 유튜버들에게 마치 지령을 내리듯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건국전쟁 앞에는 가지도 마라. 극장 앞에 가지도 마라. 건국전쟁에 대한 얘기는 언급도 하지 마라. 그 이후로 모든 평론가들이 건국전쟁은 언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117만 명이 돌파한 관객동원한 영화인데 한 개인이 만든 독립영화이고
더더군다나 이승만이라는 그 진짜 70여 년 동안 온갖 비난과 요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영화를 대한민국의 레누아라는 영화 평론가들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된다는 것은 영화에 있어서는 어쨌든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묘가 그 당시에 솔직한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 저 감독 한 사람하고 좌익 영화판, 영화계, 언론, 좌익 언론 하고 맞짱 뜨는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정말 외로웠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었는데 제가 뭐 깊숙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원래는 출발이 저는 그 파묘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이쪽 그 지금 구독자님들 중에 그 교회 다니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파묘는요. 첫 번째로 저는 어디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감독도 기독교인,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주연 배우도 기독교인, 조연도 기독교인, 촬영 감독도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그냥 귀신 영화거든요. 그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 왜 그 일본이 이렇게 일제가 조선의 그 명맥을 끊는다. 영웅이 태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쇠말뚝을 박았다.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뭐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전 영화 안 봤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자존심 있어갖고 웬만하면 제가 이제 이 좌익 영화들도 보는데 이 영화는 제가 자존심 있어 안 보고 다른 사람 통해서 어쨌든 또 언론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걸 기독교인들이 만들었어요. 저는 첫 번째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그 귀신 영화들, 이런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세상에 퍼뜨리는 게 과연 옳은가? 첫 번째로는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국회의원 최민희가 저를 굉장히 조롱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애국 그 관객들이 파묘를 지금 뭐 열심히 보고 있다. 예? 그래서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뭐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이제 그 내용만 지금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파묘를 막 홍보하고 저를 건국전쟁 만들었던 김도현 감독을 조롱했어요. 일종의 이제 제가 약간 좀 이제 린치의 구석에 몰린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때 한번 핵심을 그 국회의원이 얘기했던 최민희 국회의원이 얘기했던 그 얘기 핵심을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왜 뺏겼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조차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국회의원이고 제가 정치인이고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일종의 어떤 인플루언서고 그렇다면 저는 왜 조선이 망했고 왜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 그런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두 번 다시 다른 나라에게 다른 민족에게 침탈당하지 않고 이 한반도에서 안정적인 평화와 또 굳건한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관심이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무당이 굿하고 또 우리 또 땅속에 있는 뭐 쇠말뚝 뽑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지금까지 우리의 메인 트렌드 주요한 어떤 그런 경향이 돼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영화를 좀 강도 높이 비판한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는지 그걸 근본에서부터 따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냥 민족주의적 감정만 고취시키는 거는 우리는 또다시 이런 질곡의 역사를 다시 경험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매천야록 그 황혼의 매천야록 제가 그 아마 맞을 겁니다. 그
매천야록이 어, 이 조선의 멸망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록한 책 아닙니까? 왜 그 당 아주 생생한 기록이거든요. 왜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한말의 기록이었는데요, 그거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무당에 관한 얘기예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많은 걸 느꼈는데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저는 조선은 무당 때문에 망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왜냐? 당시에 명성황후 민비를 비롯해 갖고 고종까지 이 샤머니즘에 무당에 빠져 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을 했어요. 전체 그 당시 그 조선 말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고에 황실재정의 50%를 굿하는 데 썼다는 얘기예요. 구술하는데 왕실이 예? 무당을 불러놓고 그렇죠. 주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무당 샤머니즘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이런 나라였는데 지금 21세기에 겨우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번영된 나라를 만들었는데 다시 무당을 불러일으키고 또 무당을 갖다가 이렇게 그 무당의 정신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진짜 숭상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황현의 매천야록 그 황현의 매천야록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그 여행가가 하나 있어요. 이자벨라 비숍이라는 영국의 그 수필가죠. 여행가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사벨라 비숍의 어 제가 갑자기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그 하여튼 친구 무슨 친구라는 얘기 제목인데 뭐 책 읽으신 분은 제목 좀 달아주십시오. 이사벨라 비숍의 그 책인데 조선의 친구들인가 조선의 이웃나라 뭐 하여튼 우리 식으로 이제 그런 제목인데요. 거기서 그 이사벨라 비숍이 사실은 굉장히 한국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책 읽어보면 느껴요. 구석구석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영국하면 제국주의적 관점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많은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벨라 비숍은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특히 한국 같은 약소국들 이런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게 책에서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검색해보니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죄송합니다. Korea and her neighbors. 예,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이게 이제 이사벨라 비숍의 책이에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이사벨라 비숍이 거의 대부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조선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사벨라 비숍이 결코 납득이 안 되고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조선 왕실의 이 샤머니즘이에요. 예? 완전히 구세 미친 나라. 이사벨라 비숍이 굉장히 강도 높게 이 구세에 미친 명성황후라든가 그 당시 고종을 비판을 해요. 그것 때문에 니들이 나라 망했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개화되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근대화의 길로 들어서지 못한 이유다.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황현의 매천야록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심지어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고종 입장에서는 그 일종의 이제 민비가 시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공포,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외부 세력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 것은 무당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조선 말기에 고종이 박수무당을 한 명 채용을 해요. 그래갖고 관직을 줘요. 예? 여러분 박수무당이 뭔지 알죠?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이에요. 여자 무당이 아니라. 그 박수무당을 그 궁궐로 들여서 조정의 정확한 그 관직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관직을 줍니다. 관직을.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안 망하는 게 비정상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네, 역사는 되풀이되는구나. 예. 지금도 사실은 무당이 판을 치고 있죠. 샤머니즘은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뿌리 깊은 거고 영화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 판묘도 이런 샤머니즘을 자극한 영화들 잘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데 이렇게 샤머니즘과 무당과 굿으로 망한 나라인데 다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파묘를 부추기면서 예? 뭐 지관이 어떻고 민족의 정기가 어떻고 뭘 빼야 된다 그러고 샘멀등을 빼야 된다 그러고 이런 얘기하는 영화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건국전쟁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삶을 진실을 다뤘는데 그거는 까는 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원래는요. 이거는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원래는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 싸움 결국에는 우리가 샤머니즘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이 싸움 이 시대에 21세기에 이걸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몇 분들에게 좀 도움을 청했어요. 학술 단체 그 우파 학술 이 단체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몇몇 좀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교회 몇몇 분들. 근데 아무도 같이 싸움을 안 하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게. 나중에 그 인천에 계시는 정동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만 진짜 강도 높게 이 파묘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셨어요. 저랑 비슷한 관점으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21세기에 아직까지도 이런 샤머니즘에 관한 영화를 갖다가 사람들이 보고 갈 수 있느냐. 사실 재미도 없어요. 아까 어떤 분이 저 기내에서 비행기에서 보다가 그냥 꺼버렸다고 하셨는데 내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스토리에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구슬한다는 얘기 뭐 이런 거 샤머니즘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호기심에 가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좀 같이 싸움을 일으켜서 같이 힘을 냈으면, 네, 네, 인천사랑교회 정동수 목사님 맞습니다. 예. 인하공대 교수님이시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외로운 싸움이 됐죠. 그냥 두들겨 맞았죠, 완전히. 하여튼 뭐 아쉽긴 한데, 저로서는 더더군다나 도올 김용옥이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파묘해야 된다라는 시기하고 맞아떨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좌익들은요 영화 하나가 나올 때 그냥 기획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기획이 돼요. 나중에 한번 제가 좌익 영화들 몇몇 영화들을 통해서 좌익의 문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냉정하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한번 제가 파헤쳐 볼 예정인데 몇몇 제가 강연도 했어요. 사실은 이 주제를 가지고. 근데 어, 돌 김영옥이 계속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파내야 된다. 예? 그 파묘, 야 이게 진짜 여러분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묘를 파낸다는 게. 예?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무슨 역적질을 했거나 그런 모르겠는데 정말 거짓과 왜곡에 기초한 알지도 못해요. 도대체 이승만이 어떤 사람이고 뭘 했는지도. 예?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파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게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영화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진실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야 된다는 어떤 그 사명감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귀향이란 영화도 그렇죠. 저기 위안부 영화죠, 저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시대란 말에 저도 동의하고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파묘도 그렇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1,000만이 넘었습니다. 영화가 1,000만을 넘는다는 얘기는요, 우파들도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막 뭐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궁금해서 서울의 밤이 어떤 영화인지, 파묘가 어떤 영화인지, 또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있으면 또 보고 싶어서. 지금처럼 영화가 이렇게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1,000만 관객을 넘는다는 거는요, 그거는 저는 확실한 어떤 제 어떤 입장에서는, 제 논리로는 좌익들만 보는 게 아니라 우파들도 그 영화를 가서 보는 겁니다. 욕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서울의 봄을.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지 말아야 돼요. 김호준이가, 그렇죠. 영화도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죠. 꽃님. 김호준이가 왜 유튜브에 그렇게 자기 유튜브에다가 그렇게 열심히 건국전쟁 영화 보지 마라, 언급도 하지 마라 얘기하겠습니까? 논란이 되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파들은 논란이 되면은 이 영화 어떤 영화인지 가서 봐야 되겠다. 내가 비판의 목소리 한마디라도 내야 되겠다 하면서 가서 봐요. 얼마 전에도 저희 커뮤니티에 뭐 이상한 또 무슨 뭐 저와 또 이승만 대통령과 저희 영화를 의미하는 뭐가 있다고 또 이렇게 흥분해갖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거 좌익 영화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영화들이 아마도 뭐 99대 1 정도에 지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영화들이 나올 겁니다. 아까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김재규 그거 나오면 또 비판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가서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예 가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사회적 현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는 소비도 굉장히, 정말 아까 어떤 분이 꽃님이었나? 지혜롭게 해야 된다. 지금은요, 이 영적 전쟁을 지탱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20년 미국에서 선거가 있었죠. 제이지님, 난 좌파 영화는 좀, 뭐 그런 분들 계시죠. 왜냐하면 거기다 써놓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뭐 여러분들 잘못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영화들이 지향하는 점들을 잘 보면 결국에는 굉장히 좌경화된 부분들이 많죠. 아니, 대표적으로 샤머니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새말뚝 같은 거 이렇게 뭐 파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민족주의적 감정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좌익들 영화가 맞아요. 제가 이번에 건국전쟁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영화 보시면 아마 굉장히 눈여겨보시게 될 부분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이번에 제가 동유럽을 취재하면서 동유럽의 공산화 과정들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굉장히 꼼꼼하게 취재를 했거든요. 정말 기적적으로 논문 하나가, 좋은 논문이 하나가 또 나왔고,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늘 자료에 대한 좀 축복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물론 제가 열심히 땀 흘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다 뭐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나오는 건 아닌데, 저는 정말 기적적으로 좋은 자료들을 참 많이 발굴하게 돼요. 근데 이번에도 정말 좋은 논문 하나가 나왔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민족해방, 외세로부터 자주권을 확립한다. 그리고 좌우 연합, 민족 통일, 이런 키워드들 있죠.
이게 1945년 이후에 전형적인 동유럽에서도 이 좌익들이 공산화시키는 데 있어서 써먹었던 키워드들이에요. 이게 논문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영화 보시면은 이런 얘기들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어젠가 그제 짧게 좀 말씀드렸던 헝가리의 공산당 서기장 그 라코시라는 사람, 라코시 마차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한 공산주의 이론을 살라미 슬라이싱 택틱스라고 표현했어요. 살라미 썰기 작전, 살라미 썰기 전술. 예. 그러니까 살라미를 썰듯이 아주 얇게,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공산화 과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화의 1945년 해방된 이후에 대부분의 그 좌우합작에 기초한 공산화 길로 들어섰던 나라들의 동유럽을 비롯해서 공통점입니다. 예. 민족 해방을 부르짖고 외세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자주권을 확보해야 된다. 민족 통일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키워드들이 막 등장하는 나라들은요, 거의 100%다 공산화됐습니다. 왜냐?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뿌리가 어저께 그 이태리에 계시는 분이 아나님이었던가요? 그람시 얘기를 해줬는데, 그람시의 진지전의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지전의 반대가 전격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같이 싸우고 투쟁하고 막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뭐 충돌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싸움이 일어난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힘이 약한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걸 자기네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다수 대중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들이었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게 이런 뭐 민족 감정 막 부추기고,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좌익 정권 드러날 때마다 민족 감정 부추기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노무현 때도 그랬고, 김대중 때도 그랬고, 문재인 때도 그랬죠. 이재명 때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외세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통일 얘기해야 된다. 지금 뭐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뭡니까 그 노동부 장관,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후보들, 그다음에 뭐 총리도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청문회 때 북한이 주적이라는 얘기를 못 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어떻게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을 못 합니까? 장관이라는 사람이. 결국 국무위원이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주적이라는 말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못하는 자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국가정보원장 이종석 그분은 참 제가 뭐 함부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이미 노무현 정부서부터 시작해갖고 기본적으로 이 남북 관계 틀을, 그러니까 친북 정권의 틀을, 이 프레임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또 국가정보원장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얼마나 또 대한민국의 이 정보처들이,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이런 정말 정보가 핵심이거든요. 망가질지 정말 걱정이 되고, 박지원 국정원장 된 직후에 그 수많은 휴민트들, 그러니까 휴민트들은 사실은 우리가 정보 전략에 있어서 정보 자산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이제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한 100여 명의 휴민트가 제거됐다고 하니까 좀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다시 또 그러한 또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방첩사가 지금 또 해체된다는 얘기 나오죠. 방첩사를 왜 해체합니까? 방첩사 간첩 닦는 곳이에요. 그럼 간첩을 안 잡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진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인데, 어쨌든 저는
이런 현상적인 얘기 이면에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날지언정 우리가 10보 100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후퇴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은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반성과 성찰에 대한 얘기, 그 구조에 대한 얘기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뭐 건국전쟁 통해 갖고 제가 가야 될 길을 그냥 가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건국전쟁 지금 뭐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영화 끝나자마자 저는 지금 건국전쟁 3 시작했습니다. 3 지금 리서치 시작했고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조국이 지금 뭐 경각에 놓여 있는데 그냥 뭐 한가하게 놀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좀 에너지가 있을 때 좋은 영화들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건국전쟁 3편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직은 공개하기 좀 이른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레이트 리셋 어젠다를 위해서 저 표현도 멋있네요. 그런 것들을 저는 건국전쟁을 응원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근본에서 성찰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아예 정명훈이 감사합니다. 예,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하여튼 제가 이 채널을 통해 갖고 건국전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국전쟁 2편이 프리덤 파이터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집중하겠지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건국전쟁 3편에 대한 얘기도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제가 오늘 계획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이 건국전쟁의 프리퀄, 그러니까 프리퀄이 뭐냐면은 이전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워즈 프리퀄에서 처음 이제 이게 영화에서도 굉장히 도입이 되어 히트를 쳤는데,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막 히트를 치면 그 주인공들의 이전의 이야기, 뭐 이전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가 이전 세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프리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건국전쟁 프리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대문에다 표현한 것처럼 저에게 프리퀄이 뭔지를 이제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책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건국전쟁 서포터스 분들도 그렇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 김일성의 아이들 이거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글자 있죠? 감독반 김일성의 아이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저는 사실은 김일성의 아이들을 16년 걸려서 완성을 시켰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계속해서 이 자료를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참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구나.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네. 이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1950년대) 5,000명가량의 북한 아이들이 동유럽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북한의 아이들이 유럽 땅에 와서 살아야 했을까? 우리는 70년 전 그들이 남긴 행적을 찾아
여행을 시작했다. 체코의 시골 마을 발레츠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북한 아이들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벨리스크 위에 새겨진 이름들이었다. Kijong, 1956, and Rim. And on the other side, I think it's also Korean, Daejeon, 1956. 아이들의 흔적은 사진 속에도 남겨져 있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찍은 북한 아이들의 기념사진들이 그 증거였다. 사진 속 아이들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땅에서 온 아이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자,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제 요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제 목소리가 안 나왔네요. 아직까지 버벅거리셔서 죄송합니다.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지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요게 이제 감독판 요걸 이제 계속 제가 추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이 1956년도에, 그러니까 1951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아이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동유럽으로 가요. 한국전쟁 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추적을 했고, 그리고 56년도에 아이들이 돌아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41년생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10살짜리 아이들이 5년, 6년 있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완전히 유럽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외국에 가서 살면은 한 5, 6년 살면은 사실은 그 외국 친구도 생기고 사고방식도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어도 그렇고. 근데 갑자기 56년도에 김일성이 아이들을 전원 그 북한으로 송환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애들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슬픈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전쟁고아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전쟁 때 잃어버린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유럽의 친구들, 유럽의 가족, 새로운 가족들, 형제, 자매들 없었던 아이들이 그곳에서 이제 정말 새로운 가족을 만든 거예요. 근데 반강제적으로 애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니까 이게 말 그대로 또 생리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심지어는 막 도망친 애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옛날 그 구동도까지 이런 나라들에서 10,00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공식적으로는 5,000명이었는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10,000명까지는 가더라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까지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취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1950년대에 동유럽 곳곳에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북한의 교사들이 함께 따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보낼 수도 없고. 북한처럼 이 사상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나라들은, 특히 김일성주의를 강조하는 나라에서는 더더욱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감시해야 되는 게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교사들이. 그래서 모든 학교에 교사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북한의 교육 시스템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왜 주목을 했냐, 왜 16년이라는, 이건 한번 내가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다 라고 결심했냐 하면은, 제가 북한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북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북한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합니까? 우리 친북주의자들 보면은 무슨 신성민가요? 신수민가요? 지금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언론에 자주 나왔던 여자인데,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 때 친북주의자로 이름 날렸던 여자인데, 북한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죠. 쉽게 말해서. 근데 내가 북한을 뭐 10번 들어갔다 왔더니 뭐 북한도 사람 살 만한 곳이다
뭐 정이 넘치고 뭐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나라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심지어 김정은을 무슨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제 세습 체제에 대해서는 뭐 전혀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 그냥 개명된 군주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아니 가관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북한에 들어가서도 북한 정권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신은미구나. 예, 신은미는 예, 신은미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민족 문제나 이 통일 문제 이런 거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북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이 분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이 민족적인 이 과제라고 볼 수 있는 이 분단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리고 어쨌든 분단과 통일이라는 과정에서 파트너인 북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된다. 주관적인 어떤 감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어떤 뭐 같은 민족이니까 손을 잡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먹히지 않는 얘기거든요. 저런 전근대적이고 저런 폐쇄적인 저런 반인권적인 국가와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제재 없이 같이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서 통일 비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면 이제 겨우 경제적 변형에 들어갔던 대한민국이 다시 꼬꾸라지는 건 아닌지, 어떤 그런 저널리스트의 여러 가지 관심과 고민들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아직 우연한 교회에 2004년도 얘기예요. 벌써 오래됐죠. 20년이 다 됐는데 북한 아이들이 동유럽에 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들이 10,000명 정도 가다 보니까 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선인민학교들이. 또 어떤 곳에서는 그 학교 이름을 김일성 학교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더라고요. 어쨌든 북한 아이들만을 위한 학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가서 북한식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시켜서 동유럽에서 북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왜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큐멘터리는 때로는 고고학자처럼 땅속에 묻혀있는 화석을 발굴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공룡의 뼈를 찾았을 때 그 느낌. 모든 사람들이 공룡의 존재를 설사 부정한다 하더라도 땅속에서 공룡의 뼈가 나오고 척추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뼈, 이빨뼈 다 나오면 공룡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공룡을 본 적은 없지만 언제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공룡이 살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 아이들이 살았던 이 행적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 자료들만 찾아낼 수 있다면 북한이 어떻게 그 공산주의의 길로 나갔는지, 그리고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반인권 완전한 폐쇄 독재 국가로 나갈 수 있었는지, 김일성주의의 주체 사상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진짜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정말 찾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시작한 거죠. 예, 희한하네. 처음 듣는 얘기라 하시는 TM님.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거를 2004년서부터 자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가서 이게 동유럽이요. 지금은 좀 난데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취재할 때 첫 번째로 영어가 안 통해요. 두 번째, 디지털 작업이 안 돼 있어요. 인터넷이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자료를 찾는다는 것이, 우리 옛날 그 좀 나이 든 분들은 도서관 가면은 독서 카드가 있어요. 카드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해갖고 자료 찾는 것. 이렇게 카드 찾아갖고 하는 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자료를 찾아야 돼요. 이 역사적 자료들을 동유럽에서는. 폴란드, 루마니아 다 할 거 없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은 영어를 못하고 저는 현지어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루마니아 말을 알겠어요. 폴란드 말을 알겠어요. 영어라도
통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돼갖고 뭔가 좀 도움도 되고 커뮤니케이션 할 텐데 영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 그래서 이제 뭐 박사과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도움 받아갖고 계속적으로 무슨 자료가 나오면 좀 연락 받아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2004년도에 그 당시 KBS 수요기획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차로 한번 내보내고, 루마니아의 그 북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루마니아의 미루치 여사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계속해서 해서 이 작품은 제가 2020년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16년 걸려갖고 5개 나라를 다 취재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영화로 완성된 거죠. 근데 이 영화가 2020년도에 개봉이 됐을 때 하여튼 뭐 2,750명인가요? 완전히 참패를 했죠, 사실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기적의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라고 그러시네. 예. 탈북자들 중에도 평양에서만 살다 탈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소위 중도라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대. 매블쇼 같은 거 구독한다고. 예, 그러시네. 어쨌든 뭐 저는 제 얘기만 할게요. 저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그냥 일단 소리 없이 소리 나오나요, 이제? 안 나와요? Rim. 여러분, 제가 또 뭐 제가 뭘 또 잘못 만졌는데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요. 제가 자료 화면에서 중요한 거 몇 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Бяхме братя. Драги момчета и момичета тук изпееха тяхни песни. Учихме марша на пионерския марш. Цам пек, цам чурги, чурги, пиорин зау. А кайрам губи, губи. Толкова повече боли. Верно ли казах нещо? Разменяхме думички, аз имам речник направен. Он за песените пее. Как помните тази песен? Тази песен. Аз знаех цялата, но съм забравил. Ами ние там пеехме заедно с тях. 같이 노래를 불렀대요. На гара Първомай със специален санитар. 여러분, 이게 이분들이요, 그 불가리아 시골 마을 프로마이라는 곳에 사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제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게 처음 이제 이분들과 만난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북한 전쟁 고아들 1951년도에 북한 아이들을 만났던 노인들이에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6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고. 근데 제가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영화에서. 그 어르신들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았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던졌는데 갑자기 노래를 하잖아요, 지금. 이 어르신들이. 이분들이 지금 70, 80이 되신 분들이네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이 노래가 뭔지를 몰랐어요, 진짜로. 그때 그만큼 몰랐던 겁니다, 제가. 이 노래가 김일성 찬가예요. 김일성 장군의 노래라고. 어떻게 음정과 가사를,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가. 전 정말 충격받았어요, 진짜. 이게 공산주의의 본질입니다. 특히
북한 주체 사상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아이들이 생활할 때 매일같이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옆에서 같이 부르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데 이 불가리아 노인들은 그냥 맨날 들으니까 이걸 한 5, 6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인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이 장면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어떻게 사상학습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시키는지, 이거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면서 공산주의와. 그런데 뭐 말로 화해하고 호혜 평등의 원칙에 기초해서 서로 같은 인간이니까 우리가 같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한 형제지, 같은 민족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때 어땠습니까? 태극기까지 벌었어요. 그 피 묻은 태극기까지 벌었습니다, 사실은. 한반도기, 그게 무슨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나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아이스하키 선수들, 여자 하키 선수들까지, 뭐 북한 애들 갑자기 선수들 들어온다 그래갖고 경기도 못했던 기억도 나고요. 강제적으로 추방된 거죠, 우리 선수들이.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거를 모르고서는 공산주의와 그냥 대화와 타협으로 뭘 하겠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무슨 뭐 다시 민족화의 차원에서 뭘 하겠다? 전쟁을 뭐 맨날 하는 얘기처럼 뭐 같은 그 전쟁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평화가 우선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식의 이렇게 이런 자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게 대화와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애초부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0년에 이 영화를 개봉하면서 16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북한학 박사가 된 거예요. 특히나 이제 동유럽에서 이거를 보면서 완전히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내면서 이거를 보면서 북한 역사를 보면서 어쨌든 주체사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주체사상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뇌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자들 믿지 않고요. 대화로 공산주의와 뭔가를 풀어나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예 우리는 완전히 인간의 모습을 같이 하고 있지만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화합해갖고 풀어내는 역사가 있습니까? 한번 대보세요. 어디 그런 역사가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공산주의가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시키고 먹어버리든가, 아니면 반대로 공산주의가 무너져갖고 자유민주 체제가 승리한 케이스는 있어도 자유민주 체제와 공산주의가 아주 그럴듯하게 서로 손잡고 화해하면서 평화의 길로 나간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김일성의 아이들, 공전쟁도 그렇지만 김일성의 아이들을 좀 전 국민들이 많이 봤으면 더 이상 이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이런 그 친북 정권들한테 속지 않을 텐데 참 아쉬워요. 이거 영화 보면 그냥 알거든요.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대화, 어떤 화해로 이게 될 수 있는 것인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 김일성의 아이들은 제가 그 감독판으로 작년에 다시 개봉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그 비공개 자료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북한 아이들의 편지들이 또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새롭게 자료를 발굴해서 새롭게 보충해서 영화, 지금 여러분들이 올레 TV, 뭐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LG 플러스, 그리고 TV 와찬가 하여튼 몇 군데 이거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안 합니다. 이거 지금 1,000원인가? 뭐 네이버에서도 아마 검색하면 나올 수 있어요. 영화 보기에서. 여러분들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싶다면 이 영화 꼭 보십시오. 여러분들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은. 그건 제가 확신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보급률이 낮은 거, 넷플릭스 나쁜 놈들
브리츠님 저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가 통하네요 이제. 예. 건국전쟁 좌빨 친구랑 봤는데 걔가 영화 잘 만들었대요. TM이. 아 그러니까 좌익이 그 영화 같이 봤는데 좌익이랑 영화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감사합니다. 그 좌익 친구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예. 유튜브에서도 구매 가능하답니다. 아 2,500원이구나. 아 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 일본어로도 나왔고요. 일본어로도 나왔고. 예. 요거 이제 새로 나온 겁니다. 새로 나온 거. 감독판이라고 적혀 있죠. 노란색으로. 요거 이제 제가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이거 참 되게 감동적이에요. 쓸쓸하고 좀 제가 이렇게 눈물이 좀 저도 이제 굉장히 냉정한 사람인데 이게 영화 만들 때는 많이 좀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래서 이 영화 김일성의 애들 감독판도 편집하면서도 많이 좀 눈물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건국전쟁 프리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것도 이제 잘 모르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책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예. 예, 김일성 칠드런 해갖고 요거는 이제 영어로 된 책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 됐습니다. 예. 예.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이고 원본이 이겁니다. 이 책이 예,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죠.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뒷이야기. 예.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 책이 먼저 나왔고요. 이 책이 나왔고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출판사가 그 영어로 번역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일성의 아이들은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는 한국어, 하나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이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이거를 언제 썼더라? 2023년 그러니까 2022년도니까 김일성의 애들을 극장 개봉하고 바로 썼네요. 이거는 이 북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팩트를 기초로 한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이라고 적혀 있죠. 네. 장편 소설 두 개의 고향. 그러니까 원래 영화 제목이 두 개의 고향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심심하다 그래갖고 김일성의 아이들로 영화 제목은 바꿨는데 저는 두 개의 고향이라는 말이 참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 생물학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북한이라는 고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유럽으로 와서 5개 나라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가족들을 새롭게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심지어는 애인도 있었고 동거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가족을 만든 거죠 사실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김일성의 명령에 의해서 56년대 또 뿔뿔이 또 이사한 가족이 돼버렸던. 그러니까 아이들은 떠나면서도 그것을 고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 형제처럼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고향인 겁니다.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두 개의 고향을 품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예. 제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죠. 예. 소설입니다, 소설. 이거 뭐 사진이나 그런 건 없고요. 소설로 돼 있는데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은 뭐 인기는 없는 소설인데 읽어보신 분들은 되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잡자마자 단숨에 읽어버렸다. 요 장면이 좀 아까 여러분들 잠깐 보셨던 불가리아의 그 아이들이 도착했을 때 1951년도 겨울에 그 사진입니다. 여기 불가리아의 북한전쟁과 아이들이 도착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걸 이제 표지 사진으로 했고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이제 첩보 약간 미스테리 그러니까 북한 전쟁과를 소재로 했지만 약간 좀 미스테리한 첩보 이런 것들을 가미한 그런 얘기인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사실은 저거를 제가 소설을 쓴 이유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는 저 이야기가 제 손에서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 영화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극영화로. 아무래도 다큐멘터리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대중적으로 확산되는데.
좀 그럴듯한 유명 배우가 좀 나와서 그래서 좀 이 아이들의 이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쓴 겁니다, 여러분. 네. 예, 그냥 썼어요. 예. 그냥 뭐 열심히 저 그래도 책 많이 썼어요. 제가 그래도 저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재능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좋은 데 쓰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는 공화국의 이상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을 확실히 세우는데 제가 영화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 모아 제작합시다, TM님. 야, 저 누구신지 실천력이 있으시네. 그러니까 두 개의 고향 정말 아니 진짜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닌데 제가 이게 좀 아직 읽어분들이 계시네요. 그래도 예, 읽어분들이 좀 계시네. 되게 재밌다고 그랬었어요. 예, 그냥 잡으면은 그냥 계속 읽는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한강이 제주 4.3이라든가 5.18 소재로 해갖고 지금 막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업적 소설가가 아니라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가 정말 좋거든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부터 다큐멘터리 영화에 빠져갖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영화의 출발은 문학이거든요. 모든 스토리의 출발이 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콘텐츠의 기초가 스토리예요. 문학. 근데 이제 우리가 문학의 좀 가치를 조금 이제 인식을 잘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뭐 글 쓰는 사람의 10명 중에 뭐 9명 정도는 다 좌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5.18, 4.3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한강의 소설이 막 노벨상을 타고 뭐 제주도 그 좌익들은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한강의 정신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노벨상을 탔으니까 이제 결국은 제주 4.3의 정신이 세계로 뻗어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진짜 좀 안타까운데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한국의 문화단체들이 정말 자신이 좀 이렇게 그 정치적 이슈만을 가지고 데모할 것이 아니라 그 스웨덴 할리만 가서 데모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 제주 4.3은요. 정말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정말 열심히 제주 4.3 부분은 정말 치밀하게 자료 조사를 했고요. 제가 원래 영화 만들 때는 약간 좀 그 검사처럼 변하거든요. 자료 조사 이거 엄청나게 따지고 객관화시키는 것들을 굉장히 그래야지 대중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파 영화의 문제가 뭐냐면 우파만 보고 즐기는 영화를 만들어요. 그럼 누가 그걸 영화를 보겠습니까? 건국전쟁을 어떤 사람들은 뭐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애초부터 메이드 할 때부터 대중들을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대중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줘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이승만을 모르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이승만 대통령의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117만을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영화는 상업적인 논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무슨 뭐 특정 세력, 특히 우파 영화니까 우파에게 뭐 인정받는다 이런 거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건국전쟁 2 역시도 수많은 대중들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공산주의와 싸운 역사라는 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 4.3을 우리는 남로당과의 그 피 터지는 싸움의 역사를 망각하고 그냥 국가가 이승만 정권이 제주도민을 14,200명인가를 학살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도 제주 4.3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열심히 취재를 했고, 나중에 포스터 제가 공개하면, 포스터 공개됐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박진경 대령이에요. 제주 4.3에서 너무나 큰 피해를 받았던 우리 군인입니다. 연대장.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확신이 들기 때문에, 예, TM님, 저분은 영화를 좀 아시는 분이네요. 우파 영화의 정석이 아니라 좋았어요. 그렇죠. 애초에 기획이 그렇게 된 겁니다. 기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그냥 공천쟁이 돈이 되니까 또 막 달려들어갖고 막 석 달 만에 박정희 영화 만들고 당연히 그 대중들로부터 외면받죠.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수재인데 그걸 그렇게밖에 못 다룹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다룰 예정인데 지금은 제 영화 제작 스케줄상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좀 뒤로 밀려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다룰 예정이고 아마 공전쟁 4 정도에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전쟁 3편은 지금 기획이 어느 정도 됐어요. 아직까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재명 정권 새로 들어선 것과도 관련이 있고 우파가 이렇게 몰락한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가 공전쟁 프리퀄로 이렇게 이런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갖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결국은 문화전쟁이거든요. 이런 싸움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이 좀 중단됐는데 제주 4.3 때문에 정말 그 진실이 한강으로 인해 갖고 소설가의 작품이 노벨상을 타면서 갑자기 막 전 세계적으로 그녀의 이야기가 그녀의 그 레토릭이 진실인 것처럼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명확한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거를 무시하고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절대로 역사적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역사에 대한 왜곡이거든요. 그거를 감추거나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예, 자포했다면 노벨상을 받았어. 아, 참. 저는 되게 행복해요. 지금 제 길을 가는 이것이 되게 행복하고 뭐 그냥 제가 그렇게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화 만드는데.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막 뭐랄까 이렇게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예, 나중에 얘기할게요. 참 되게 아마 뭐 저를 계속 팔로우 하신 분은 제가 영화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 기적 같은 체험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간단히 할 수 없는 얘기 아니고 아니면 내일이나 나중에 기회 됐을 때 꼭 할게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늘 너무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동유럽에서 김일성 관련된 자료를 취재하고 이렇게 막 더더군다나 반김일성에 대한 반주체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들고 국제영화제 찾아가고 막 이러면 사실은 좀 어떨 때는 좀 불안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냥 뭐 제 길이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세상에 좋게 써야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깨달음이 좀 얻을 수 있는 거라면은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말 땅속에서 숨겨져 있는 공룡의 뼈를 찾아내야 된다는 심정으로 그 땅파에서 그 공룡의 뼈가 아무데나 막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룡이 살았을 것 같은 곳을 찾아가서 또 땅을 파야 되고, 그 땅을 또 이렇게 막 파도 됩니까? 조심스럽게 파야 되고,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려서 파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크레인 같은 걸로 팔 수도 없고,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긴 있지만 즐겁게 하고 있다. 이 작업을 정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외로운 길이지만 즐겁게 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그래서 덕분에 굉장히 감사한 하루하루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시고, 또 어떤 지적인 재능을 주신, 또 감성적인 재능을 주신 분에게 늘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거고, 어쨌든 영화는 건국전쟁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 편 나올 거고요. 이런 과거의 작품들이 건국전쟁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저한테는 준다. 객관적 기록을 찾는 것들도 그렇지만, 저는 이전에 이 북한에 대한 오랜 자료들 덕분에 이승만 대통령의 진실을 찾게 됐어요. 이 김일성의 아이들을 16년 동안 찾아 헤맸던 이 행적들이 없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우연한 게 북한에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더라고요. 근데 60년대 그 자료들 보면은 1960년 4.19로 이승만 정권이 막을 내렸기 때문에 60년대 이승만을 비난하는 건 이해가 돼요. 70년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승만을 비난하는 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계속됐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 아니 이미 사멸해버린 정권인데 그거를 무슨 뭐 이승만 괴뢰도당이 어떻고 하면서 그거를 전 국민적인 캠페인을 동원해서 국민들한테 캠페인을 하고 교육시키고 이승만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역사를 막 퍼뜨리고, 왜 그럴까? 거기에 정말 거대한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이승만과 김일성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지난 우리의 역사는. 그리고 이승만의 승리였던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와 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이 안락과 평화와 행복은 이승만이 김일성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덕분입니다. 이거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결국에는 이승만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승리한 겁니다. 이승만을 통해서 김일성과의 대결을 극복하고, 김일성과의 대결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는 박헌영이라는 남노당 세력이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좌익 공산주의 세력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낸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 세계의 거대한 이 붉은 세계에서 동북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한반도 반쪽 이 남한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이걸 지켜낸다는 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이거를 해낸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승만을 결코 비난하거나 욕하면 안 됩니다. 설사 그에게 몇 가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후손으로서 당연히 그걸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도 이승만을 음해하고 비난하고 왜곡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영화를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4월 2일 날 4.3 77주년 전야제를 했어요. 제주도에서. 엄청나게 큰 행사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전국에서 제주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왔는데 그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1년에 뭐 한 50억, 60억씩 정부 예산에 들어가니까 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으니까 써야 되는 거고, 돈이 있으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예산은 국가 예산이니까 엄청난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 올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작년 얘기도 아니고 재작년 얘기도 아니고 올해 얘기, 올해 몇 달 전.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야제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김석범이라는 소설가는 대한민국이 미제의 식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대한민국 사람이 이거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버젓이 그 전야제 행사의 시작에 제주 4.3의 소설을 쓴 그 조총련 조선신보 기자였던 기자 출신의 김석범이라는 사람을 기리면서 뭐 그에게 헌정 공연한다 그러면서 그 육성이 나와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미제의 식민지다. 미국의 식민지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 기리고 있는 거예요. 제주 4.3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제주 4.3 평화 재단인가 뭔가 하는 그쪽 어쨌든 그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대표자는 행사 첫 마디가 이승만 정권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발동시켜 갖고 제주도 양민을 학살했다. 희생시켰다. 이 말서부터 시작해요. 이승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2025년 4월 2일 날도 나왔습니다.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니고 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승만 죽이기의 공작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양심 있는 사람들이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승만을 지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런 영화들을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 다 했네요. 이제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오늘도 또 시간이 또 1시간이 넘었네요. 재밌었나요, 여러분? 하여튼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네요. 그렇죠.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죽이셨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께 전달해준 얘기, 여러분들 어떻게 좀 역사인식을 적어하시는데 재밌게 들으셨는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 한강은 자기 작은 아버지한테 이거 기사에 나왔죠. 그래요. 하여튼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재밌게 들어주시고 용기 좀 많이 내주시고, 이왕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구독자도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공유도 해주시고, 이런 목소리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 높이는 이 현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 세상 속에서 근본과 성찰, 반성과 성찰, 근본에 대한 얘기,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저는 제 역할이 좀 자리매김됐으면 좋겠고, 건국전쟁도 그렇게 자리매김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